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불합리한 체제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압박하는 체제예요. 전 세계가 선동과 광분에 빠지고 한 사람 죽이는 게 정말 너무 쉽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웠다는 사람, 책임 있다는 사람, 권력 있다는 사람도 말도 안 되는 부분에 그냥 넘어가서 지금 거기에 휩쓸려서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망하더라는 것도 이 평생의 진리예요. 이건 뭐 제가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찾는 태도가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KJ 인문경영연구원 그리고 한국역사고전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임용환입니다. 제 전공 원래 한국사인데 이상하게 제가 한국사인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벌어지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이러다가 정말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역사를 기초로 해서 봤을 때 실제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어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확실한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의 낡은 가치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죠. 내 것만 챙기려는 어떤 공동체 의식의 실종, 근거 없는 낙관주의, 그다음에 군대에 대한 경시, 이런 현상이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을 때 그 사회는 일단 위기에 봉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유독 교육률이라는 게 굉장히 높잖아요. 교육을 잘하고 잘 받으면 가치관,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교육의 가치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젊었을 때 우리도 이러이러한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면 교육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물론 교육으로 해결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찾아가는 노력이요. 이거를 교육 과정에서 빼버리고 떠먹여주기만 하고, 자기가 찾아가는 능력,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 개척 정신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시죠. 그렇죠. 그동안 그 박사님께서는 공동체 의식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요즘 그 세금이나 복지 문제를 두고 화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 의식이 좀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공동체 의식은 저도 참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독재 정권 사이에 살면서 맨날 과도한 국가주의와 공동체 의식이라는 강요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단어를 싫어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뜻의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세상과 사회라는 거는 인간은 연결돼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맹목적인 공동체 의식, 뭐 우리는 같이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연결되어 살아가. 그 연결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공존해야 되는 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사람을 왜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조선시대였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조선시대 그린란드가 누구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다못해 필리핀에서 홍수가 나도 전 세계에서 막 산업이 붕괴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굉장한 연결고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감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결고리는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해는 갖추고 있어야 되고, 모든 사회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남 주는 게 더 아까워지고 효율을 찾게 되면서 그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왜 우리가 해야 돼, 이런 식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전 세계가 잘 살게 되는 거는 글로벌 네트워크 때문인데, 이상하게 잘 살게 되니까 남 안 도와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니. 인류는 이 우매한 짓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남을 도와주는 게 100% 남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박사님은 또 낙관주의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징조라고도 강조를 하시거든요. 낙관주의가 너무 지나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비관적이다, 낙관적이다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거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낙관주의라는 거는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수록 이상하게 그냥 내일은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희망을 가지게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일은 잘 될 거야 라고 또 이렇게 다들 그렇게 주무시긴 하죠. 비슷하긴 한데, 뭔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잘 굴러갈 거야 라고 하는 회피적인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연한 예.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돼버려요. 집단에서 저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는데,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든지 한참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옛글에도 나오지만 보름달이 되면 이제부터는 기우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언제 낙관주의를 버려야 되느냐, 통찰을 가져야 되느냐, 보름달일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름달인 집단에 가서 얘기 많이 해봤는데 화내고 짜증내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말 해도 소용없어요. 왜? 감정을 건드려 버리거든요. 오늘 교육을 갖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지금 이런 프로를 하는 것도 감정을 이겨내자고 하는 거지 감정에 편승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 SNS가 발달할 때 어떤 분이 그랬거든. 이제 이걸 통해서 세상의 거짓 정보는 사라지고 배운 놈이 안 배운 애를 속이는 것도 사라지고 이제 이성과 진실이 판치게 될 거라고. 지금 그 말 누가 합니까? 전 세계가 선동과 광분에 빠지고 한 사람 죽이는 게 정말 너무 쉽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웠다는 사람, 책임 있다는 사람, 권력 있다는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소문에 그냥 넘어가서 지금 거기에 휩쓸려서 망가진 인생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은 정의를 세우려면 관용과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욕하고 집단으로 매도하면 정의가 서는 줄 알아요. 분노만 쌓이죠. 위선만 쌓여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낙관주의는 이런 거예요. 냉철한 분석이 없어지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누리려고만 하지 분석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면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보름달인가요? 우리나라도 좀 보름달 기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우는 일만 남은 거네요. 뭐 보름달일 때도 사회는 올라가는 쪽도 있고 내려가는 쪽도 있는데 뭐 인간은 노력하면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박사님께서 또 하나 강조하신 게 군대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군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게 실패한 경우도 많았어요. 뭐 그렇게 돼서 뭐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쫄딱 망하는 경우도 있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험성 때문에 군대를 없애버리거나 약화시키면 나라가 망하더라는 것도 이 평생의 진리예요. 이건 뭐 제가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라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상하는 게 집단적으로 싫어질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조선이에요. 고려 때만 해도 무사들한테나 보상을 그렇죠. 해줬어요. 예. 근데 그랬더니 좀 이렇게 국내 정치가 안 좋아지더라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눌러버려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 병자호란한테 수치스러운 얘기 되게 많죠. 이게 달래 그런 게 아니라 군대가 제대로 안 굴러가서 그래요. 이런 식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딜레마죠. 저는 그래서 어떤 군의 문제가 생기거나 불평이 생길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거나 진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어떤 방식으로 매도해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라가 강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군대 가기 싫으니까 온갖 핑계를 대요. 그래도 정말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생각이 남아있을 때와 아까 낙관주의 말씀드렸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 올 때 사람들이 제일 꿈꿨던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전쟁은 없다. 14년 만에 세계대전이 왔어요. 21세기 들어올 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방송도 안 나가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사석에서는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어떻게 19세기에서 20세기 넘을 때 했던 얘기하고 20세기에서 21세기에 넘을 때 얘기가 똑같냐. 지금 26년인데 네. 1926년하고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그 흐름은 인간의 흐름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것을 어떤 변화 속에서 네.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딛고 넘어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적인 거죠. 그렇죠. 딛고 넘어간 사례는 수없이 많죠. 못 딛고 넘어갔으면 지금 지구에 사람 살고 있지 않겠죠. 네. 다만 얼마나 고통받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걸 넘어간 후에 나라가 2차 세계대전에 미국처럼 되느냐. 뭐 어느 나라처럼 몰락의 길로 가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이번에 러우 전쟁이 나니까 유럽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네네. 독일이 징집령을 내렸잖아요. 독일에서 고등학생들이 징집 반대하면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남의 나라 정복당하고 말겠다. 이게 구호로 나온다는 자체가 황당한 거예요. 만약 우리 사회에서 군대 거부한다. 차라리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아마 아직까지 한국은 네. 그걸 프랭카드로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예. 차라리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중국의 식민지가 되자. 나는 군대 가기 싫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은 이미 그걸 플랜카드로 냈어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이에요.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기사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네. 제가 댓글을 쭉 봤거든요. 한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이런 플랜카드 못 걸어요. 그죠? 근데 그 댓글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군대를 왜 가냐. 나는 쟤들 입장에 동조한다. 내가 목숨 걸쳐 나라를 지켜봤자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애들만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절반 가까이 달리더라고요.
위험한 상태다라고 진단하셨겠네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조사해보면요, 80%가 전쟁 나면 도망간다. 쭉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지켜본 분으로서 나라가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국가 성장의 한계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건물에다 비유를 하면은 100층짜리가 100층을 견딜 만한 내구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또는 전기 배선이 잘못된다거나 수돗물이 이렇게 설계가 잘못되면 그 건물은 지옥으로 변해요. 네. 국가라는 건 얼마나 골고루 갖추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작용 요건이 되어 있느냐. 교육과 지식이라는 건 그거를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기성세대도 잘못이 커요. 사회를 움직여야 되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이게 부족했고, 무슨 우리가 뭐 너무 고도성장에 뭐 그런 얘기 지금 사회에서 많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지적하는 것도 극히 일부만 저는 지적한다고 봐요. 정말 중요해. 눈에 안 보이는 건 지적 안 하는 거.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빨리 성장하면서 졸부 자본주의가 됐다. 네. 좋아, 인정해. 근데 졸부 자본주의하고 안 졸부 자본주의하고 차이는 뭐야? 기부 많이 하는 거? 그냥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거? 부자들이 롤스로이스 안 타는 거? 물어보면 대답 하나도 못해요. 아주 피상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지식인이 아니라 그냥 비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는 이 젊은 세대들을 자꾸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깨닫고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로마가 안 망했다고 세계 제국이 됐던 거는 딱 그 위기가 왔을 때 함정에 안 말렸어요. 그런 나라가 많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멸종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나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을 썼을 때 민주주의라는 건 자선을 택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불합리한 체제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압박하는 체제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왜? 네. 다양성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밖에 없어요. 다양한 이해관계를 협의해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걸 어쩔 수 없이 택한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이해관계 사람들이 공존하려면 자선을 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법의 정신은 읽지도 않고 세 줄로 배웠어요. 삼권 분립을 주장했다. 몽테스키에가 삼권 분립을 주장한 근본적인 이유가 자선을 선택하기 위해서예요. 권력이 한 군데로 몰리면 자선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가 차고 넘쳐요. 근데 그 정의는 다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해서는 불의한 애들은 좀 해치워도 된다라는 이제 극단적인까지 가고 있어요. 그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제가 누구를 만나 물어봐도 민주주의는 차선을 택하는 제도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훈련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경험도 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된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의를 박멸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조직이 없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저 조직은 불의한 조직이다. 이렇게 매도해버리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좀 심각하죠. 이 부분을 고쳐야 우리 사회에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선을 찾는 태도가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